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간의 셔틀 외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3월 도쿄 회담에 이어 이번 서울 회담으로 양국 셔틀 외교가 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떠나기 전 윤석열 대통령과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야 의원들도 만났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과거사 문제를 지적하자 일본이 하나씩 노력을 해나갈 것이며 한국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첫 소식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ユン大統領との信頼関係をさらに強化し、力を合わせて新しい時代を切り開い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도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한일 미래 협력 관계를 위한 노력에 호응함으로써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는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귀국 전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소극적인 과거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를 설득하던 기시다 외상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하나씩 노력해 한국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은 감정적인 기복도 있지만 양측의 성의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현한 안보문서의 재개정 고려를 요청하자 기시다 총리는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이웃국가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떠나기 전 우리 경제인들도 만났습니다. 공급망 문제뿐 아니라 희토류 광물 자원 협력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한일 협력에 기업이 먼저 나서달라,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늘 오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6단체장을 다 같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한일 관계 회복에 기업인들의 보이지 않는 공이 크다며 두 나라가 협력하면 얻을 게 많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의 불편한 것들은 털고 가자는 뜻도 밝혔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한일 간의 협력에 있어서 기업이 좀 많이 나서서 협력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업에 대한 소망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중국 사이 한일 양국은 광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경제 압력과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양국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많거든요. 자원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공동 협력해야 될 부분, 기술 수준을 더 높여서 새로운 무역 환경이나 경제 환경에 대응하자는 이야기. 제3국 공동 진출과 소재 부품 장비 기술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원천 기술은 일본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부품 소재를 갖다가 가공해서 또 외국에 수출도 하고 이런 쪽에서 굉장히 서로의 이익에 효과가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일 전경련과 게이단네는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파트너십 기금 진행 상황과 운영 방향에 대해 밝힐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이번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을 보는 여야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받은 거 없이 주기만 했다고 깎아내린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 진전의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요. 엇갈린 정치권 평가, 이동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은어까지 써가며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hir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힘센 학생이 약한 학생에게 강압적으로 빵 등을 사오게 하는 행동에 한일 두 정상을 빗대며 윤석열 대통령이 퍼주기만 했다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역사 망언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 총리가 할 말이지 한국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한국 시찰단 파견도 비판했습니다.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원전과 방류시설을 견학한 수준에 그치고 결국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반면 국민의힘은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으로 한일 관계 진전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나름대로 성 있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면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좋은 희망의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도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언급에 대해 부족하다는 판단도 있지만 12년간의 냉각된 관계를 생각하면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가슴 아프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진전된 표현이다. 명백한 사과는 아니다.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일본 사회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첫 방한을 마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お互いの信頼関係を深める意味で大変有意義な会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話題は多岐にわたりました。 일본 언론들은 강제징용과 과거사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중점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한국 내 목소리가 강한 가운데 총리 자신의 생각을 전한 건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평가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해 말해야 할 것은 말하자고 했다며 발언 배경을 전했습니다. 일본 내 시민사회에선 지난 3월 정상회담 때보다 진전된 발언이지만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一歩前進だと思っています。強制動員の被害者についてはですね、ちゃんとした人権回復がされるべきだというふうにですね。 한일, 한미일 결속이 굳건해지는 만큼 중국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의 압박 아래 지역 블록 대결이 커질 뿐이라고 반발했고, 중국 외교부도 이 보도가 중국 여론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양국 정상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며 한미일 동맹 강화 및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히로시마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현민 기자와 1박 2일간 바쁘게 진행됐던 기시다 총리의 방한 정리해보겠습니다. 2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 일본 다녀와서 곤혹을 좀 치렀었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 답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빵 셔틀 이런 표현까지 써가며 여전히 퍼주기 외교라는 혹평을 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실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한일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린 만남이었다 이겁니다. 12년 만에 이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서 갈등 관계였던 이 한일 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겠죠. 이 두 정상이 과거사를 포함해 미래까지 이 한일 관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이번 만남은 물론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별다른 성과 없이 갈등과 반목하는 이 한일 관계로 되돌아간다면 또 하나의 쇼로 기록되겠죠. 이번 방안에서 주목받은 거 결국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일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도 예측을 못했던 발언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과거사 발언을 하겠다는 의중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드러낸 게 어제 소인수 회담 때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에 대해 사전 논의도
요청도 없었다는 게 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강제징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법을 내놓으면서 여론의 반발을 샀던 대통령실 입장에선 어제 기시다 총리에 호응하는 이 발언이 분명 반가웠을 겁니다. 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물론 이 징용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점, 또 개인 생각이라는 단서를 단 점 등 때문에 이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12년간 냉각된 이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중요한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이것도요. 이 다음 주에 히로시마 방문 때 함께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하자. 네. 일본의 이 제안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숨진 이 한국인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위령비에는 이 위령비가 누구를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인지에 대한 그 유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에는 한국인이 군인, 군속, 그리고 징용공, 동원학도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저 문구를 보면 진용공 이게 단어가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이 사과냐 혹은 유감이냐 뭐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발언과 함께 이 위령비 참배를 먼저 제안한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행동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실도 오늘 히로시마 희생 교포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두 정상의 참배로 일본이 제안한 그 취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답방이 빨라진 게 한미 정상 간에 맺은 워싱턴 선언, 그러니까 한미 간의 핵 협의체를 창설한 것이다. 이게 원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참여를 거기에 하고 싶어 한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어제 나왔던 발언이기도 한데요. 이 외교가에서는 이미 워싱턴 선언 때 일본의 참여를 좀 예정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이라는 용어에서 이 그룹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대1인 경우에는 이 그룹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잖아요. 대통령실은 NCG는 한미 간 1대1 그룹일 뿐 일본까지 포함하는 이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지만 또 한편으로 오늘은 NCG가 출범하게 되면 일본과 협력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발언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와 반대로 이 핵협의그룹 NCG 부분은 사실 일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 만남에서 일본이 얻어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우리가 얻어낸 겁니까? 아니면 뭐 야당 주장대로 우리가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겁니까? 이 제3국에게 유일하게 이 시찰을 허용한 사례인 만큼 한일 관계 개선 과정의 성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시각입니다. 하지만 시찰을 간다고 방류를 막을 수 있냐? 방류 명분만 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 국민의 이 불안을 초래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어제 발표를 언급하면서 단순히 둘러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단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한일 정상과 만나면 꼭 뒷말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어제 정상회담 때 일본이 또 독도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이 일본 측에서 어제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 측의 주장을 좀 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에 대해서 독도에 디귿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자, 열흘 뒤에 히로시마에서 두 정상 또 만납니다. 그때는 뭘 논의하게 됩니까? 제가 앞서 좀 짚어드렸던 포인트들, 과거사, 핵그룹, 오염수와 관련한 추가적인 상황들이 예상됩니다. 징용공이 포함된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서 기시다 총리가 보일 추가적인 행동과 또 내놓을 메시지, 또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3자가 만나 논의할 핵그룹 관련 공조 방안 등이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당내에선 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정서를 건드린 돈봉투 의혹보다 더한 악재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김 의원도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우현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대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가 실명제 시행 전 처분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본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소명을 당에서 듣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조사죠. 비명계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때 미온적인 대처로 당 지지율이 하락한 만큼 이번엔 진상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본인은 뭐 어쨌든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항명을 하니까 좀 어쨌든 진상을 좀 파악을 좀 빨리 해야. 다른 비명계 의원도 김남국 의원도 수사 행태를 지적하기 전에 투명한 사실을 알리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투자였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이었다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 1천여만 원이라고 해명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민 코스프레 논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되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안 기자, 민주당 출입하는 김철중 기자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오늘 해명을 내놨는데요. 위믹스, 이 코인을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 밝힌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믹스 코인을 사고 판 시점을 밝힌 건 아닙니다. 코인 투자를 하려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일단 이체를 해야 하거든요. 그 이체 내역만 공개했습니다. 거래소 계좌에 넣어둔 돈으로 위믹스 코인을 언제 사고 팔았는지는 밝히지 않은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건데 위믹스 투자로 김 의원이 얼마를 벌었는지 이건 알 수 없는 겁니까? 네, 위믹스 코인 시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가상화폐 거래소로 자금을 처음 이체한 날짜가 2021년 2월 9일이었습니다. 당시 종가는 177.9원이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28,900원 넘게 올랐고요. 김 의원의 매각 추정 시점인 2월 중순에는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였습니다. 만약 김 의원이 밝힌 이체 시점 당일에 9억 원 전액을 위믹스에 투자했다면 60억이 아니라 무려 300억 넘게 벌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김 의원이 해당 코인을 언제 사고 팔았는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체한 직후 위믹스에 투자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는 위믹스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참 한 번에 설명을 하면 좀 속 시원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네. 이거는요, 위믹스를 살 때 아까 9억 원 얘기를 했잖아요. 그 9억 원은 어디서 난 돈이에요? 네, 일단 김 의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샀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보유 중인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해 9억 8천여만 원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2021년 말 기준으로 공개되는 2022년 재산 내역을 보면 증권은 9억 4천여만 원 줄고 예금은 9억 7천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설명대로라면 김 의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주식을 판 돈으로 코인 투자를 했고 2021년 말 수익금을 제외한 투자 원금을 다시 자신의 예금 계좌로 넣어놓고 재산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 가상화폐로 번 돈은 공개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믹스 코인, 그것은 지금 팔았다고 하니까요. 그럼 네. 그 돈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김 의원은 오늘 현재 자신의 재산을 21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믹스 코인을 판 돈은 대부분 다른 가상화폐에 재투자했고 가상화폐가 계속 떨어져 현재 9억 1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공개된 예금, 증권, 부동산 전세 보증금을 합쳐 21억 원 규모라는 겁니다. 가상화폐에서 번 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었는데요.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투자금 중 현금으로 인출한 건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지금 정확히 뭐가 문제입니까? 민주당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 네, 코인 투자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사실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요. 내로남불,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장관 의혹이 떠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개되지 않은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특히 김 의원이 근검 절약을 트레이드 마크처럼 내세웠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건데요. 당 내부에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해명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해명도 논란이에요. 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이 첫 보도가 나온 직후 정보를 소상하게 공개하지 않고 남탓만 한 데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개인 금융 정보를 흘린 건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70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는 완판녀고 김남국은 서민 코스프레냐며 정권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논란입니다. 자, 이해 충돌 여부인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법 개정안에 찬성을 한 점, 이게 또 논란이에요. 네,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한 게 이해 충돌이라는 논란이 있었죠. 김 의원은 공동 발의는 했지만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가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알아보니 진실은 이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2021년 7월 노웅래 의원과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었는데요. 이때는 해명대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과세 시기를 추가로 2년 유예하는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김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때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 해명을 하고 있는데 남는 의혹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으로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김 의원이 2021년 공개된 재산이 10억 원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당시 리스크가 큰 위믹스에 모두 투자할 만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좌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 수사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네, 조금 더 논란이 갈 것 같군요. 아는 기자 김철준 기자였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계속 논란이 되어온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이 두 최고위원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직접 소명하겠다며 출석을 했다는데요. 윤리위가 열리고 있는 국민의힘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수연 기자, 징계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입니다. 윤리위원회 회의는 이곳 국민의힘 당사에서 오후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3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인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은 조금 전 회의에 출석해 소명에 나섰습니다. 성실하게 소명을 하는 것이 지금 제 입장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위는 김 최고위원의 5.18과 정광훈 목사 관련 발언, 태 최고위원의 사상 관련 발언과 녹취 유출 파문이 징계 대상인지 논의 중인데요. 윤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두 분의 언행으로 당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니 빠른 결정을 해야 한다는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기자 관측대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가 내려지면 그럼 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최고위원 모두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 나올 경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최고위원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김기현 대표는 윤리위 징계 논의를 앞두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최레이 뉴스 최수연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이 됩니다. 한번 기각된 적이 있죠. 이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청구를 한 건데 이번에도 기각되면 검찰의 윗선 수사 동력은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법원 현장 연결합니다. 손인혜 기자, 영장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3시간에 걸친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 회장은 법원 출석 당시 기자들의 대부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증거인멸 정황 포착됐다던데 어떠신가요? 판사님께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강 씨에게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보강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제출하는 등 강 회장과 공범들의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강 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윗선 수사 동력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총선 땐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 빼고 다 팔겠다 서약서를 쓰게 했는데 이번엔 투기성 다주택자만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상 규제를 없앴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나설 후보를 뽑는 공천에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하고 학폭의 경우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4년 전보다 기준을 낮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천심사를 받으려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하고 2년 내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투기성 다주택자만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투기성이라는 기준도 애매해 4년 전 스스로 만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없앤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4년 전 매각 서약서를 쓰고도 아직까지 집을 팔지 않은 민주당 국회의원은 8명입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4년 전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부정부패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법 리스크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보이는데 가운데 누굴까요? 바로 기시다 일본 총리입니다.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먼저라면서 거절한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늘 기시다 총리를 언급하면서 영수회담을 또 얘기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일본 총리를 만나시는 것처럼 일각의 우려가 있더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리도 만나면서 왜 제1야당 대표는 안 만나느냐 이런 얘기네요. 네, 박 원내대표는요. 한일 정상 외교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부터 갖는 것도 이 한 방법이라면서 구체적인 그림까지 제시했는데요. 지난주 미국 국빈 방문 때도 민주당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취임 1년이 다 돼가도록 야당 지도부와 단 한 차례의 회담도 갖지 않는 엽기적 독재자이지만 외국 대통령이 시키면 노래 공연까지 바로 예설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굴 만날 때마다 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표와도 만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여권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냐 이런 얘기도 하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따지려면 대통령의 공무 수행 중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면서 윤 대통령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어디서 이번엔 통편집됐을까요? 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서 연 사진전에서인데요.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다양한 현장 활동 모습이 사진에 담겼지만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네, 이 보면 대통령이 태풍 흰남노 피해 주민들 위로한 모습도 있던데요. 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한 모습이나 지도부의 각종 현장 활동 모습도 담겼지만요. 논란의 두 최고위원은 빠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 회의도 또 취소했죠. 태영호 최고위나 김재원 최고위와 함께 최고위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요. 설명을 했는데 뭘 봐. 앵무새가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뭐 얘기할수록 마이너스니까요. 얘기 자체를 피하는 것 같아요. 네, 반면 윤 대통령 띄우기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좀 여기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공정이 세워진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열망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었는데 하늘께서 응답하셨는지 무지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대통령실도 취임 1주년을 맞아 홍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파이팅으로 힘을 내가지고 정말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주세요. 국민과 함께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약속하니까요. 대통령의 가장 큰 약속 중 하나가 소통인데 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안 한다고요? 네, 별도의 기자회견은 열지 않을 전망입니다. 며칠 전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밝힌 적이 있죠.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좀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다면은 모르겠는데 무슨 뭐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성과를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 말고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기자회견은 소통의 필수 요건이라는 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주가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더견 대표의 비밀 사무실이 압수수색에 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압수수색은 지난 4일에 이뤄졌는데 그 전에 사무실 내부가 비워지고 자료도 폐기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서울 강남의 초고층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4일. 투자자문사 라더견 대표가 투자자 모집을 맡은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 등과 비밀 회동을 한 걸로 지목된 장소로 월세가 수천만 원씩 하는 사무실입니다. 앞서 검찰은 사무실을 비우는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해 바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증거로 쓸 만한 자료는 없거나 이미 폐기된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 사무실이 사실상 깡통 상태가 된 게 라 대표의 지시 때문인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전 드나든 사람을 파악하려고 건물 내부 CCTV와 출입 기록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뭔가를 확인하시고 1시간 동안 있다가 가셨는데 출입 기록 이런 것만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라 대표는 해당 사무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방을 빼려던 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식거래나 투자자료 보관 장소가 아닌 투자자들과 술을 마시는 장소였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라 대표는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처분한 김잉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과 금융위원회 등이 냈다고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이런 식의 주가 조작 수사가 다른 기업과 증권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바이오 사업 진출을 발표한 뒤 주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태양광 업체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증권사 임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차량용 시트 전문 기업인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당시 이 회사 대표는 바이오 사업 진출을 선언했고 그해 상반기 1,000원대였던 주가는 12월 장중 2만 원 가까이 오르면서
2019년 가장 높은 수익률 종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바이오 사업 추진은 대부분 국내외 기업 지분 투자에 그쳤고 주가는 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사 대표였던 이모 씨 등 일당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바이오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 미국의 한 의대 유명 교수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본 겁니다. 그 저명한 대장암 권위자가 실제로 이제 사내이사로 들어오고 수십억 단위로 이제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몇억 단위 또 뭐 몇백, 몇천 단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차명계좌를 동원해 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호재성 공시를 띄우고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본 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표를 포함해 피의자 5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유진투자증권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이 임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던 한 에너지 업체의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주가급 등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금연구역이니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한 게 잘못한 건 아니죠. 손님한테 그랬다고 커피를 쏟고 잔을 던지고 신고해봐라 비꼬는 건 무슨 매너일까요? 김혜지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저녁 인천 서구의 한 카페. 중년 남성 2명이 들어와 음료를 주문합니다. 커피를 받아 테라스로 나온 이들이 담배를 피우자 카페 직원이 따라 나와 금연구역이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끄지 않고 항의하더니 탁자 위에 커피를 쏟아버립니다. 일행은 자리를 들 것처럼 일어나서는 커피가 든 잔을 그대로 인도에 던져버렸습니다. 커피를 책상에 쏟아 부으면서 잘 치워봐 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분은 계속 항의하면서 음료를 이제 밖에다 뿌리고 잔을 던지고 신고해봐 이러면서 손님들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카페 직원들은 뭐라고 대꾸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잔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행위를 할지 모르니까 자기한테 던질 수도 있고 놀래서 뒷걸음질 쳤다고 하면. 남성들이 떠난 뒤에야 피해 직원은 주차된 차 밑으로 내동댕이 쳐진 커피잔을 꺼내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카페 점주는 바로 가게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카드 결제 내역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갑과 을 관계는 맞는데 저희도 사람이니까 그 가게만의 분명히 룰이 있을 거예요.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100세 어르신들께 100만 원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액수는 다르지만 장수 축하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꽤 되는데요.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혜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흥겨운 노랫소리에 춤을 추는 어르신들. 어버이날을 맞아 구청이 준비한 자리입니다. 이 구청은 만 100세가 된 어르신들께 100만 원씩 장수 축하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39명이 대상입니다. 아유, 감사하죠. 돈 100만 원이 어디야. 내가 100만 원 벌려면 한참 걸리는 거 아니가. 장수 축하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6개 구가 장수 축하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령과 지급액은 제각각입니다. 용산, 금천, 양천구는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을, 성동구는 만 100세가 넘으면 축하금 30만 원과 20만 원 한도에서 축하 물품을 주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만 90세부터 매년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기차 타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좀 뭐 안 간 데도 많잖아요.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돈을 주신다면은 그것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약을 주신다면은 영양제? 반면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달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장소 축하금 도입이 좌절됐습니다. 그 자녀분들에게 이 축하금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금성 지원금을 무작정 늘리는 대신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일지 적절한 지원책은 뭘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네, 어버이날은 그저 남의 일인 어르신들은 오늘도 무료급식소를 찾아 길게 줄을 섰습니다. 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자식들보다 무료급식소가 낫다는데요. 진심이어도 그냥 하는 말이어도 왠지 서글프죠.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탑골공원 담장 옆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공원 안까지 이어진 200m의 긴 행렬은 모두 무료급식소를 찾아온 어르신들입니다. 점심때마다 벌어지는 풍경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봉사자들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또 다른 무료급식소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4년 만에 효도 공연도 열렸습니다. 어린이의 바이올린 연주에 어르신들의 어깨가 들썩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해주시니까 애롭고 소외당하고 불쌍한 노인네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루를 즐겁게 보내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매끼 식사 부담 주는 게 싫어 급식소에 나온다는 어르신들.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밥 얻으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아들도 자기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와서 내가 얻어먹으니 마음이 편하더라고. 떨어져 사는 부모님과 한 달 평균 3번 만나고 일주일에 2번 통화하는 시대. 때로는 봉사자들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어떤 데 보면은 어서 두 손 들고 어서 머리 굽히고 그런데 이게 며느리나 딸보다 더 성질을 다하는 거야. 꽃 안는 사람이 있어. 전부 꽃 다 달았다 이가. 봉사자들의 따뜻한 정성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줬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곧 스승의 날도 다가오죠. 5월이 카네이션 농가의 대목일 거라 짐작을 했는데 막상 그렇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네이션 경매가 한창입니다. 꽃시장엔 1년에 한 번 대목인 가정의 달인데 낙찰되지 못한 카네이션만 수북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대 위에 놓인 색색의 카네이션. 도매상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빨간 거 없어요. 빨간 유찰. 화이트도 유찰이. 나머지는 유찰할게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카네이션 농가들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5월 한 달을 보고 재배하지만 좀처럼 팔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아무래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유찰 물량은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없어서 못 팔죠. 난방비, 비료값 등 생산비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데 수입산까지 밀고 들어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파이 농가들은 지금 완전히 초토화됐다. 그런 심정이죠. 꽃 팔아가 전기세를 충당을 못 해주는. 수입산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꽃집 12곳을 직접 찾았습니다. 대부분 국산과 수입을 함께 파는데 얘는 수입이에요? 수입도 있고 국산도 있어요. 원산지 표시를 한 곳은 12곳 중 2곳뿐입니다. 나머지 10곳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안 해요? 사람들이 꽃 사러 올 때 원산지 물어보기도 해요? 안 물어보죠. 음식이 아직까지 몰라요. 뭐 이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보는 거니까 그렇게 심각성이 있는 것 같고. 국산으로 판매되는 카네이션 6다발을 구입해 감정을 받아봤습니다. 3분의 1은 값싼 수입산이었습니다. 이 두 개는 수입산으로 이제 보입니다. 카네이션은 중국이나 콜롬비아에서 주로 수입하는데 가격은 국산에 비해 30% 저렴합니다.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원산지를 속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호도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자녀도 어르신들도 꽃보단 현금을 선호하면서
부모님과 스승의 가슴에 달아드렸던 카네이션도 이젠 추억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꽃집을 떠났어.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6.25 때 포로로 잡혀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출한 우리 국군 포로들에게 북한 정부가 1인당 5천만 원씩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가 줄 리가 없겠죠. 그럼 누구에게 배상금을 받아야 할까요?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2001년 남한에 온 김성태 할아버지. 1950년 6.25 전쟁 발발 사흘 만에 국군 포로가 됐고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도 했습니다. 3년 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오늘 이겼습니다. 법원은 북한이 강제 노역과 억류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며 원고 1인당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예, 오늘 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돈을 나라에 바치려고 합니다. 32개월에 걸친 재판 기간 같이 소송을 낸 국군 포로 4명 중 3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배상금을 탈북 학생들에게 기부할 계획이지만 실제 배상금 수령까지는 갈 길이 험난합니다. 과거 같은 소송에서 이긴 국군 포로 2명이 북한 조선중앙방송 영상 저작 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징금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북한 저작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재단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소송 지원을 맡은 사단법인 물망초 측은 우리 정부가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입장. 80명에 이르는 탈북 국군 포로 중 생존자는 이제 13명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주말 사이 전해진 미국 텍사스 대형 쇼핑몰의 총기 난사 사건. 숨진 사람 가운데 한인 교포인 일가족 3명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주차장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달아납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 오후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hooting and we see the guy. There's this guy dressed in all black, wearing a vest, has an assault rifle, and he's just shooting at people. We were all rushing towards the back exit, so it was really difficult to get out. And everybody was like ducking down and trying to avoid being seen or anything like that. 경찰에게 사살된 총격범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30대 한인 부부와 3살 아이 등 미국 국적 미가족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살 아이는 홀로 살아남았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현지 한인 매체는 변호사와 치과의사인 부부는 지역사회에서 성실했던 한인 2세였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는 충격적인 소식에 한인들이 많이 찾는 쇼핑몰이라며 애도를 표하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33살 총격범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는 과거 보안요원으로 일하며 총기 훈련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총격범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인기 있는 우익 암살단을 뜻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We believe at this point that the shooter acted alone. 경찰은 인종 혐오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외신들은 사건 발생 지역의 인종 구성에 주목하며 최근 주요 대도시 가운데 아시아계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짚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한일 간 해빙 분위기 때문일까요?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반일 감정에서 나온 이 노제팬 운동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일본 맥주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새로 나온 일본 캔맥주가 품절됐다는 안내문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서 거품이 풍성하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보려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했어요. 일부 대형마트에선 오픈런이 벌어지고 다른 곳에선 오전에 제품이 입고되면 그날 바로 동이 납니다. 저는 일본 놀러 갔을 때 먹어보고 맛있어서 한국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샀어요. 없는 매장도 있었는데 그 2번째 간 매장에는 있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서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되자 노재팬 운동은 옛말이 됐습니다.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 뒤 39만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올해 1분기 663만 달러까지 회복했습니다. 일본 의류 매장도 손님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30%나 올랐고 영업이익은 70% 넘게 뛰었습니다. 2021년 국내 1호점까지 문을 닫을 정도였지만 지난달엔 새 매장도 열었습니다. 심할 때 같은 경우는 저도 약간 좀 가기는 눈치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일본 유명 캐릭터도 국내 식품 브랜드와 협업에 한창입니다. 반면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매년 지속되는 상황.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 속에 우리의 일본 수출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번 주는 완연한 봄 날씨가 펼쳐집니다. 갈수록 기온이 올라 따뜻할 텐데요. 주 중반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기온도 10도를 웃돌며 오늘보다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과 산지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은 11도, 대전은 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3도, 광주 24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일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낄 텐데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질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겠고요. 전국에 쾌청한 하늘 드러나며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접근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성과가 있냐 없냐 논란은 분분하지요. 자, 과거사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가슴이 아프다 일부 진전된 발언은 했지만 그렇다고 사죄를 하진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요. 한국 시찰단을 별도로 받겠다 했지만 얼마나 일본이 협조를 할지 문제 발견되면 방류를 포기할진 알 수 없죠. 결국 앞으로 하기 나름입니다. 당장 성과 채점하겠다고 빨간 펜 들기보다 양국 국민 정서 감안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갔으면 합니다. 이렇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한일 관계 봄날 눈 녹듯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